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인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신다면. 다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제 우리 삼성그룹의 2세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병철 다음 창업주가 있고 이건희 이제 회장께서 계신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기업이 이제 2세로 넘어가면 보통 수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업주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제 지킨다.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수성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더 높였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창업 그 이상의 어떤 기업 가치를 실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산업화가 굉장히 후발 산업화 국가잖아요. 아무런 지금 인적 자원 이외에는 지하 자원도 없고 정말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 1위 하는 제품이 삼성이 20개라는 게 과연 믿겨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70년 동안 어떤 급속 성장을 해왔던 배경에는 결국 삼성과 현대라는 이제 기업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이 IT 쪽 이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글로벌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본이 워낙 앞서잖아요. 그렇죠. 소니 TV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해외 연수가 있을 때 보면 그 베스트 바이 같은 데 가면 다 소니 TV였거든요. 삼성 TV는 저 밑에 있었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1위 제품이 디지털화에서는 결국 삼성, LG 이런 데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승부를 난 것이 결국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품질 제일주의. 아시겠지만 1993년도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고 그 1995년도에 구미공장에서 이제 불량품들을 한 500억어치를 다 소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삼성의 어떤 디지털화와 함께 품질 경영 또 디자인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도전을 하면서 결국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삼성이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서 거의 한 20개 정도가 세계 1위를 한다는 거죠. 참 이 19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1등을 한다는 게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 본다면 정말 우리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외국 나와보면 삼성 간판만 봐도 어떤 상당히 그래도 뿌듯한데 그런 것들을 이룬 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지난 27년의 인생 역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밝은 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모노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그 반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동자들의 희생들도 좀 있었고 게다가 이제 검찰 수사도 많이 받았고 재판에서 또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속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게 사실은 공과 과, 공칠 과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 모든 면들을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평가를 할 때 너무 또 안 좋은 면을 과대평가한다든지 좋은 면을 너무 또 어떤 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삼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산업화를 이뤄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한을 상당히 좀 억제하고 어떤 제한했던 그런 측면들. 특히 이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의식과 노조의식이 이제 급속히 상승했고 실제로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대기업 노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무노조 경영으로 해서 그 노조를 절대 못 세우게 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노사 간에 협의가 돼 나가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서는 그러니까 노조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 가는 그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건 다 이건희 회장의 어떤 공이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좀 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 그걸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승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정치권에서 나온 추모 메시지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의 상황들이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추모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어조가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박정호 기자가. 네. 민주당은 그 별세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 공과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허영 대변인 논평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 명복을 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정경유착, 무존의 경영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축을 놓은 주역 삼성의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업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도 어제 입장을 냈는데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란 초법적 경영 등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 네. 이제는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은 사실 그 공을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앞장서 이끌었던 이 회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 여러분께 위례 말씀 전한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였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이 혁신의 마인드로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영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다.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도 경제계에 큰 별이 졌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바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한국 재계의 상징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고 이 문 대통령은 이 고 이건희 회장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키워냈고 네.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호순 경제수석과 함께 유족을 찾아서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유족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재벌들의 세대 교체가 다들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장래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삼성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 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됐고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마 이제 승계를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창업 1세대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업이 어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승계 과정 또 2세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이 2세 이상의 몸가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쪼그라드는 기업도 있고 망한 기업도 있는 것이고 사실 기업이요 3세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유권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짧은 자본주의 역사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게 세계 1등을 한다는 게 이건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외국 나가보면 한국은 잘 몰라도 삼성 현대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치열한 세계 경쟁,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하는 문제. 이게 이제 아마 이 3세들이 떠안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계 나가서 세계 1등이 되지 못하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하더라도 아이폰과 갤럭시 이거 아니면 사실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게 이제 세계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2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거. 그나마 이제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혁신을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맥이 닿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나 저는 우리 국민들도 보면 결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뛰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하고 또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국내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 준법 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는 진행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예를 들어서 기업의 발목을 잡음으로 해서 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사법 리스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벌써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사실 삼성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덜란드의 전체 국가 GDP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거 문제도 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우 기자는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반올림에서도 오늘 성명 낸 거 보니까 어두운 역사가 이제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물론 이건희 회장의 명과 암이 있고 다 평가를 받아왔지만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삼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네. 저는 지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하고 뭐 불법 승계 의혹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법의 판단이 나온다면 공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 아니면은 뭐 이 다 해소가 되든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정말 뭐 불법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그런 법관정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은 다시 한번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진들의 앞으로의 행보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돌아보면 아무래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가장 큰 핵심 이슈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좀 내용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그 YTN의 의뢰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검사 비의 의혹에 대한 수사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 응답이 43.6%, 네.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이 응답이 38.9%로 각각 집계가 됐고요. 예. 17.5%는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을 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특검 쪽에 약간 기울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개요를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총 통합 8,000만 명 중에 500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응답률 6.2%였고 그리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이었습니다. 네. 응답률 재고 목적 표집 툴 확정 이후 미수신 조사 대상 이외에 콜백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그래서 최종 응답이 500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무선 80% 유선 2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을 했고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전에 그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도 관련된 여론조사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가지고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질타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국민의힘 쪽의 의견인 것 같고요. 공수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특검이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로 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그 펀드 사기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펀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규제가 굉장히 2015년부터 완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뭐 한 5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억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사기가 많이 이제 성행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 같은 이제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지금 라임이나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정말 노후 자금을 넣은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5천억 한쪽은 뭐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한다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이 그 사기범들이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지 빨리 이 돈을 어떻게 좀 그 돈이 어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빨리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일단 환수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 과정에 과연 정관계 로비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여당도 나오고 야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건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 봐준 거 아니냐 여당 봐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거고 네. 또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왜 야당 거는 수사 안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문제는 결국 특검이 좀 풀어내는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합당한 결과를 좀 내오는데 신뢰성을 주는데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 문제는 이제 특검이란 게 이제 구성이 되고 수사 인력이 하고 하려면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좀 하고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특검이 어떤 면에 좀 해결해 나가는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들은 저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우 기자는요?
예, 특검 얘기는 사실 야당에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문제 때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검이 나온 배경은 뭔가 윗선과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에서 증언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 네. 그 발언 이후로 계속해서 뭐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돈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특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또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사람들을 또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수사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정관계 로비도 로비 의혹이지만 이 돈이 어디에 있고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촉시원하게 이걸 정부와 뭐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이걸 좀 풀어줘야지.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보면은 뭐 누구한테 돈이 갔다든가 뭐 접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수사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속도, 빠른 수사,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좀 더 내쉽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공방들은 이 부분 국감에서 상당히 많이 좀 있었고 했지만 정작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흘러간 돈들의 행방 같은 것들을 찾는 거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지난번 22일 날은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분위기도 좀 사뭇 다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늘 뭐 한 이야기를 보면 지휘관으로서 감독 못해 송구하다 이야기라든지 또 김봉현 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증거가 확보되어 가고 있다라든지 뭐 특히 이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부활한 표현은 안 쓴다. 또 그리고 이게 이런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반박을 했고 또 윤 총장이 지금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 22일 날 워낙 윤석열 총장 발언이 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서 한 것인데 참 이게 이제 그 장관과 검찰총장 이런 갈등이 거의 뭐 이제 꼭지점까지 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상황을 과연 놔둘 것인가에 대한 아마 저는 인명권자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윤 총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뭐 계속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지금 갈등이 뭐 한두 가지 아니라 사실상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향해서 지금 감찰 수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검찰총장대로 또 법무장을 하고 있다라면 글쎄요. 저는 이거를 지금 청와대가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게 끝없이 저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 힘싸움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조만간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감을 보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같은 공간에서 있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말도 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서로 보기도 싫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호 기자는요. 뭐 이제 보면 사실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장관이고요.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 관계를 또 놓고 보면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감찰을 지시할 수 있고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지휘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법무부는 그 지휘 체계에 맞게 정부 조직에 맞게 그런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마치 검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검찰을 건드리냐 이런 비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있는 대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역설적으로 그러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어떠했는가. 지휘 감독이 아니라 그냥 뭐 서로
함께 가는 뭐 공동체처럼 지휘 감독이 아니라 함께 그런 관계였지 않았냐. 네. 그럼 그게 잘못된 거고 새로운 관계 설정과 원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게 지금 가는 거고 그게 예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청취자 4852님은 검사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를 도입해 수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여기에 반해서 8973님은 공수처 출범까지는 너무 많은 절차가 남지 않았나요? 여야 모두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특검이 맞습니다라고 두 분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미뤄왔던 그 야당 몫의 그 후보 추천 위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내일쯤 뭐 추천하겠다라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도 좀 오던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헌 변호사 내정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박정희 기자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경력 또 살아온 이력을 좀 보면 이 두 추천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서 어떤 활동할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추천위원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끌기 하려는 게 아니냐. 이건 뭐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민주당도 함께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뭐 이 공안통인 그다음에 임 변호사 같은 경우도 글쎄요, 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려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추천보다는 어떻게 시간 끌려고 내년 재보선까지는 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현정 소위원께서 보시기에? 글쎄요, 뭐 이견을 이 견해차를 방해로 보는 뭐 그런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지금 법대로 일단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추천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수처라는 조직이 견제받지 않는 조직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가 예를 들어서 검찰을 뭐 지휘 감독한다고 한다면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독합니까? 예.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임명되고 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왜 당신들 두 가지 다 갖고 있냐라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권력층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관의 어떤 뭐 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그렇습니다. 있어야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지 비토권을 준 않습니까? 거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이 공수처라는 게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내부에서 일단 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후보를 임명을 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후보 같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후보를 내오고 추천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 야당이 무리가 있으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 충분히 내부에 소화돼야지 지금 벌써 반대하러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이야기했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아마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추천 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그 내정된 두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러면 공수처 출범까지는 근데 또 여당 쪽에서는 저 2명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논다 그러면은 출범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공수처가 언제쯤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자해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이게 검사 모집 그다음에 수사팀 짜고 하면 뭐 공처장이 연말 정도 내년 초에 아마 저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임명될 있어요. 것 같으세요? 실제로 아마 가동되려면 글쎄요. 내년 그 재보궐선거 4월 달 재보궐선거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재보궐 때까지는 걱정이다, 의문이다. 간단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기자는 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지금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법사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논의해본 시간도 갖겠다 했거든요. 만약 이게 봤을 때 정말 이게 잘 안 굴러가게 된다면 법 네. 개정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의 박종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